빈칸 채우세요. 8단원 해볼게요, 준원아. 자,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뭐라 그래요? 온도 쓰세요. 온도. 자, 그래서 온도란 뭐예요? 차갑고 뜨거운 정도.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낸다. 자, 그때 준원아 여기 보면은 차가운 물은요 온도가 낮으니까 입자 운동이 비교적 둔하죠. 자, 둔함 쓰세요.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요? 활발해지죠, 준원아? 입자 운동이 통통통통 뛰면서 활발해져요. 온도가 높은 물체, 입자 운동이 활발함 쓰세요. 자, 열은 온도가 어떤 물체에서? 높은 물체에서 쓰세요. 온도가 따뜻한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 그래요. 자, 열의 이동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있어요. 그쵸? 전도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이 돼요. 옆에 있는 애한테. 차례로 전달돼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자, 고체죠, 얘가.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끝에 부분을 가열을 했죠. 그럼 여기 끝에 부분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자, 옆에 있는 애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떨림이 전달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차례차례로 입자들이 떨리면서 끝에까지 결국은 열이 전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열이 전달되어서 이동하는 방법이 뭐다? 전도다라는 거예요. 준원아. 자, 그래서 예를 한번 써주실게요. 전도의 예는 자, 뜨거운 국에다가 숟가락을 담그면은 숟가락도 뜨거워지죠. 자, 숟가락 전체가 뜨거워지죠. 숟가락 끝부분부터 전체까지 다 뜨거워지는 거. 요거는 전도의 예예요. 자, 그 다음에 추운 날에 금속 의자가 나무 의자보다 차갑습니다. 나무 의자보다 차가운. 요거 왜 그럴까요? 자, 열 전도율은요. 열을 전도하는 정도는 금속이 나무나 플라스틱보다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운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 바람이 쌩쌩 불어요. 주변에 찬 공기가 있겠죠. 자, 이 금속 의자가 금세 열을 주변의 찬 공기 쪽으로 빼앗기겠죠. 열 전도율이 높으니까요. 그에 비해 나무는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금속 의자보다는 열을 덜 전달한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열을. 자, 그래서 금속 의자가 훨씬 차갑다. 그 다음에 냄비와 프라이팬은요. 어때요?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요.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자, 냄비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어때요? 가열하면은 바닥 부분이 금세 뜨거워지죠. 열 전도율이 높으니까 결국은 이 냄비나 프라이팬 전체가 뜨거워지죠. 그쵸? 금속으로 되어 있고 손잡이는 열 전도율이 낮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열 전도율의 차이를 이용한 예가 되겠죠. 대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류. 아까 전도는 고체에서 주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었다면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자, 입자가 이동을 하면서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해요. 액체나 기체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대류의 예 보시면은요. 자, 우리 끓는 물 예시를 들어볼게요. 물을 끓입니다. 따뜻한 물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오죠.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외부의 열을 뺏기면서 조금 식겠죠.
그러면 차가워져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빈칸 채워보면 열을 얻어 따뜻해진 물은 위로 이동합니다. 위로 써주시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은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닥만 가열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따뜻한 열이 골고루 전체에 전달되어 물이 전체가 따뜻해지겠죠. 바닥만 가열했는데 이것은 대류입니다. 자, 그래서 뜨거운 물은 위로, 찬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게 대표적인 대류의 예이고요. 자,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바닥만 가열을 해도 어때요? 전체가 따뜻해진다.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순환이 된 거죠. 아직 안 끝났어요. 3번. 자, 난로를 틀면은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도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아래로 잘렸군요. 네, 그 다음에 에어컨. 난로나 에어컨. 찬 공기는 아래로 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면서 전체 방 안의 온도가 일정하게 지겠죠. 난로를 틀면 전체가 따뜻해지고 에어컨 전체가 차가워지고. 자, 그 다음에 복사 보겠습니다. 복사. 자, 복사는 열이 아까 전에 전도는 고체 입자가 이웃한 입자가 전달해줬죠. 입자가 관여했죠. 대류, 액체나 기체 입자가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했죠. 복사는 열이 이러한 입자, 즉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됩니다. 직접 이동합니다.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 복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태양이나 따뜻한 물체가 주위로 방출하는 에너지로서 복사열의 형태의 우리 대표적인 예가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표면에서 적외선 형태의 복사열을 주위로 방출하고 있어요. 준원이도 주위로 방출하고 있어요. 지금 서정이, 다른 친구들 모두 다 표면에서 복사열을 주위로 방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높은 물체는 복사열을 매우 많이 방출하겠죠. 난로를 보시면 난로 근처에 손을 가까이 대면 손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사열이 직접 손바닥에 전달되기 때문이죠. 자, 열이 물질에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복사의 대표적인 예.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선생님, 아까 복사 말고 대류에서 난로가 나왔잖아요. 그 난로는 난로를 켜면은 방 안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이거는 대류예요. 그런데 난로 근처에 가까이 가면 따뜻해집니다. 그럼 복사열이 바로 전달된 거거든요. 이것은 이해되시나요? 자,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해지는 거 복사예요. 자, 그 다음에 태양의 열이 지구로 직접 전달되는 것도 복사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공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어떻게 전달됐어? 직접 이동해서 전달됐어. 직접 자기가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토스트기 또는 오븐을 이용해서 요리를 할 때 토스트기에는 열선이 있어서 복사열이 나오고 오븐도 복사열이 나와서 음식을 따뜻하게 익혀줍니다. 복사열이 나와 토스트나 오븐. 그 다음에 우리 햇볕이 비치지 않는 그늘보다는 자, 햇볕가가 아니라 햇볕이죠. 햇볕이 더 따뜻합니다. 이것도 복사열이 직접 햇볕에서 우리가 근처에 있으면 햇볕을 받으면 복사열을 받기 때문에 따뜻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나 사람의 표면 온도를 파악할 때 적외선 카메라를 놓고 보면은 온도가 높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보이죠? 자, 적외선 카메라. 우리 눈에는 적외선이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은 방출되는 적외선이 보이죠? 그쵸? 자, 그래서 온도 파악할 때 복사의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의 이동 방법을 비유를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부분 보시면은 여기 앉아있는 애가 이웃한 애에게 책이라고 하는 열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또 얘가 돌아서 또 전달하고 이렇게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은 전도겠죠.
전도의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애가 얘한테 책을 저기 뒤에 얘한테 전달해. 이동해서 전달해. 자 얘가 입자가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을 시키는 대류의 비유를 할 수 있죠. 입자가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것은 대류입니다. 그쵸? 대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얘가 이번에는 책을 이렇게 직접 던집니다. 이런 애들의 도움 없이 입자의 도움 없이 직접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복사입니다. 복사. 열이 직접 이동하는 복사다. 이해되시죠? 얼른 써주시고요. 자 여기 빈칸 채워주세요. 자 우리 냉난방 기구를 설치를 할 때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난방기는 자 어디에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까? 아래쪽에 설치를 해야지 어떻게 돼요? 바닥에 설치를 해야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방안이 순환이 되며 따뜻해지겠죠? 난방기는 아래에. 자, 그 다음에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는 어디에 설치해요? 위에 설치하죠? 찬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겠죠? 냉방기는 위에 설치한다. 만약에 냉방기를 아래 설치하면 찬공기는 계속 아래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발은 시원하고 머리는 뜨겁겠죠? 그쵸? 위쪽은 뜨겁고. 자. 이해되시나요? 눈 뜨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우리 이제 단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자, 단열. 물체와 물체 사이의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단열이라고 합니다. 자, 단열. 자, 그러면 단열은요,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이에요. 열의 이동을 막음으로써 결국은 온도가 일정하게, 온도가 변하지 않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단열, 열의 흐름을 차단하려면 열의 전달 방식이었던 전도나 대류나 복사를 막아주면 됩니다. 다 막아주면 가장 좋겠죠. 단열을 이용하는 예는요,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보온병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택의 이중창, 주택의 이중창도 단열 원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 주택 벽면에 단열재로서 공기층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스타이로폼이 들어있어요. 얘도 단열의 원리.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름철에 놀러 갈 때, 캠핑 갈 때 아이스박스에 얼음 음료 같은 거 넣어서 이동을 하잖아요. 아이스박스도 단열의 원리. 그 다음에 요즘에 추울 때 겨울철에 입는 방한복, 패딩 있죠? 롱패딩. 그 안에는 솜이 들어가 있어. 거위 깃털이나 오리 깃털이나. 자, 단열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커튼 설치. 커튼을 창에 쳐주게 되면은 유리창과 커튼 사이에 공기층이 또 함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도를 막아준다. 따뜻하다. 예, 겨울철에. 자, 그 다음에 바닥에 카펫이나 담요를 깔아주면은 차가운 바닥과 카펫 또는 담요 사이에 공기층이 싹 깔려있게 되면서 전도를 차단해 주겠죠.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차단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옥상 벽면에 식물 심기. 옥상 벽면에 식물을 심는다. 자, 이렇게 심어줌으로써 주택에서 빠져나가는 열의 이동을 막습니다. 옥상 벽면에 식물을 심어요. 그래서 옥상 위 있죠. 우리 최상층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되게 춥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겨울이에요. 여기 최상층에서 난방을 했어. 그럼 옥상으로 단열이 잘 안 되면 열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바닥에다가도 식물 심어주고 벽에다가도 옥상 벽에다가도 막 식물을 심어준다. 그러면은 어쨌든 식물을 많이 심어주면은 바닥에 토양이 깔릴 거고 토양 사이에 공기층이 함유되어 있을 거고 전도에 의해 열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줄 수 있겠다. 식물 뭐예요? 식물 심기. 옆에는 주택에서 빠져나가는 열의 이동을 막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온병이랑 요 주택의 이중창 요게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보온병에는 세 가지의 단열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이중막에 지금 보면은 여기 안쪽에 이렇게 바깥쪽에 뚜껑 있고 또 안쪽에 또 이렇게 뚜껑 있는 이중막에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요. 자, 이중막의 플라스틱은요, 열전도율이 낮은 소재예요. 열전도율이 낮은 소재인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바깥에 만약에 얘가 따뜻한 음료다, 그럼 찬 공기와 전도를 차단함으로써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온병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이중벽이 있고 이중벽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진공입니다. 자, 진공 공간. 공기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중벽 사이에 진공 공간. 자, 그러면은 고체로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도 차단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액체나 기체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도 차단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온병 내부에 안쪽에 반짝반짝하게 은도금이 되어 있어요. 은도금. 자, 그래서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음료다라고 했을 때 복사열 형태, 적외선 형태의 복사열이 방출이 되고 있는데 은도금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뚫고 나갈 거다. 그런데 표면에서 반사가 된다. 금속의 특징이 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적외선이 내부에서 계속 반사가 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주택의 이중창과 스타이로폼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주택의 이중창이다. 보면은 창이 하나가 있고요. 유리창이. 그 다음에 바깥쪽에 또 다른 유리창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보통 샤시 열 때, 그쵸? 안쪽 거 열고 그 다음 바깥쪽 거 열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 창과 창 사이에 공기층이 들어있어요. 공기층이 들어있어서 어때요? 바깥쪽에 찬 공기와 직접 맞닿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유리창이 한 겹으로만 되어 있으면 직접 바깥쪽에 찬 공기에 노출이 되겠죠? 자, 그에 비해서 공기층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직접 맞닿지 못하게 해주겠죠?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자, 벽돌 사이에 스타이로폼이 있는데 스타이로폼에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구멍 사이에는 공기층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공기층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찬 공기와 직접 맞닿음으로써 전도에 의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스타이로폼에 포함된 공기가 전도에 의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단열재 종류, 솜이나 스타이로폼이나 뽁뽁이 같은 경우는 잘 깨지는 유리 같은 소재 택배 올 때 뽁뽁이로 싸서 오죠. 뽁뽁이 안에는 동그란 부분에 공기가 들어있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내부에 공통점이 뭐야? 공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을 해줍니다. 자, 진공 상태로 우리가 단열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보온병처럼. 자, 얘는 뭐야? 아예 물질 자체가 없다. 그래서 열을 전달할 물질이 없어요. 열을 전달할 뭐가 없다? 물질이 없다. 열을 전달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전도도 차단하고 대류도 차단하여 복사는 차단 못돼요. 복사는 물질 없어도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은도금이나 은박지나 알루미늄박 다 뭐예요? 금속으로 되어 있죠? 금속의 특징이 뭐예요? 빛을 반사시킨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열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복사에 의한 열의 전달을 차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평형 볼게요. 자, 열평형이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딱 접촉이 되어 있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접촉이 되어 있다. 자, 그때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하죠. 자, 따뜻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합니다.
열이 이동해요. 언제까지 이동해요?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자, 그래서 온도가 같아진,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열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면 두 물체의 온도는 같아지고 그 이후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낮은 물체는 접촉해서 열을 얻기 때문에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겠죠. 온도가 높았던 물체는 열을 온도가 낮은 물체 쪽으로 잃어버리고 입자 운동은 원래보다 둔해집니다. 자, 그리고 둘 사이에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질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더 많습니다. 온도가 차이가 적을 때보다. 넘어가시고, 자, 두 물체,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할 경우 온도가 높은 물체 온도는 점점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쭉 내려가요. 온도가 낮았던 애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열을 얻으면서. 그 결과 둘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이 상태가 무슨 상태다? 열평형 상태다 써주세요. 열평형 상태. 자, 열평형에 도달하고 나서는 이후에 얘네 둘의 온도 변화가 없이 계속 일정하죠. 온도 변화가 없다.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자, 온도가 높은 물체는요, 입자 운동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점점 둔해집니다. 원래보다 둔해집니다. 둔해지고요. 온도가 낮은 물체 같은 경우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입자 운동은 원래보다 활발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온도가 우리 열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온도가 높은 물체는요, 입자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죠. 온도가 낮은 물체는요, 짝대기 두 개죠. 그쵸? 입자 운동이 둔합니다. 자, 열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온도가 높았던 물체는 어떻게 돼요? 입자 운동이 원래보다 둔해집니다. 짝대기가 4개였는데 짝대기가 3줄이 됐죠. 조금 둔해졌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물체는 원래 낮았던 애는 짝대기 2개였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 짝대기 3개로 되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고 둘의 입자 운동 정도는 동일합니다. 자, 열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열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요. 열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예로는 뭐가 있느냐? 열평형은 그러니까 따뜻한 거랑 찬 게 만나서 온도가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자, 온도계. 온도계의 눈금도 온도계가 담겨있는 뭐 액체다, 물이다, 따뜻한 물이다라고 했을 때 물과 온도계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눈금이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약팩을 데피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한약팩의 온도는 원래보다 높아지고 뜨거운 물의 온도는 원래보다 낮아지면서 열평형에 도달해 한약팩의 온도가 올라가죠. 냉장고.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은 열평형에 도달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생선 있죠. 생선을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 위에 넣습니다. 얼음 위에. 그러면 얼음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살짝 녹겠죠. 생선은 온도가 낮아지겠죠. 둘의 온도는 같아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 그 다음에 한약팩은 온도가 높아지고 뜨거운 물은 온도가 조금 낮아지고, 자, 그 다음에 생선은 온도가 조금 내려가고 얼음은 올라가면서 살짝 녹겠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 비열. 일단 우리가 열량 보겠습니다. 열량은 우리 열의 양이죠. 말 그대로 열에너지의 양인데,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이다. 이동하는 열의 양으로서 얘도 어쨌든 열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인 칼로리를 사용하거나 킬로칼로리를 사용해요. 킬로칼로리.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입니다. 이거 단위. 뭐 최근에 바뀌었다는데 J인가? 줄이요? 네. 아, 그거는 또 4.2줄 해가지고 변환하는 공식이 있는데 혹시 자,
그리고 우리가 1kcal는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1kcal의 열량은 얼만큼이냐? 물 1kg의 온도를 1도씨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이 1kcal입니다. 자,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량에 관계된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가번, 냄비, 물이 1kg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되는 열량은 1kcal예요. 자, 그랬더니 1kcal를 물 1kg에 공급했더니 온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랬는데 자, 물의 질량은 그대로인데 열량이 2배가 됐어. 열량이 2배가 됐어요. 2kcal. 그러면은 온도가 당연히 2배 올라가겠죠. 2도씨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에 비해서 열량도 2배로 공급했는데 질량도 2배가 되니까 어때요? 똑같이 1도씨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온도 변화는 뭐에 비례해요? 공급된 열량에는 비례하지만 존재하는 온도를 높여야 되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겠죠? 양이 많으면 열이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온도 변화시키는데. 똑같은 온도 변화시키는데.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요. 가와 나를 비교를 해보면은 가와 나의 질량은 같습니다. 같음이라고 써주시고요. 지금 가와 나를 비교를 했을 때 나의 열량이 2배가 됐어요. 그랬더니 온도 변화도 나가 2배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온도 변화는 공급된 열량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같으면 여기 2개, 여기 2개 더. 아, 미안하지만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같음이라고 써주셔도 돼요. 비교하려고 좀 표를 조금 정리를 잘 못했네요. 그 다음에 가와 다를 나와 다 먼저 비교해 볼게요. 나와 다를 먼저 비교해 봅시다. 나와 다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지금 질량이 나에 비해서 다가 2배예요. 질량이 물이에요? 물이 1kg이고 온도를 높여야 되는 물질의 질량이요. 자, 그랬을 때 가한 열량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가한 열량은 동일하고요. 자, 그랬을 때 어때요? 질량이 2배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 얘가? 열량 동일할 때. 온도가 절반밖에 변하지 않았죠. 온도 변화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열량이 동일할 때 질량이 2배가 되니까 온도를 높여야 할 대상이 2배가 됐으니까 온도는 절반밖에 안 올라간 거죠. 즉 온도 변화는 질량에는 반비례해요. 질량분의 1이 된다. 가와 다를 비교합니다. 가와 다를 비교해요. 자, 가하고 다하고 질량은 다가 2배가 돼요. 자, 그런데 열량도 다가 2배가 돼요. 가에 비해서. 그죠? 가에 비해 다가 2배가 돼요. 예, 그러면 둘 다 2배가 되니까 2분의 2 해가지고 질량도 2배요. 열량도 2배요. 어때요? 결국은 똑같아요. 온도 변화는 동일합니다. 둘이.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온도 변화는 질량 분의 1로 질량에 반비례를 하니까 열량이 2배가 공급됐음에도 큰 질량에서 결국은 온도 변화가 같다면 더 큰 열량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알면 돼? 결국은 온도 변화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공급된 열량에 비례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시만요. 비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은 어떤 물질의 1kg 질량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물의 비열은 그러니까 1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열의 단위는 자, kcal per kg과 섭씨 온도 값을 곱해준 거. 자, kcal per kg 도씨. 점이 무조건 곱하기입니다. 점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까 전에 물의 비열은 1이었습니다.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였죠? 물의 비열은 1이었어요. 자, 물의 비열은 높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철은 어때요? 비열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자, 0.11. 다른 모래나 이런 애들 보면은 물보다 비열이 큰 애가 흔치 않네요. 그쵸? 자, 비열은 보시다시피 표에서 보시다시피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비열 또한 물질의 특성이 돼요. 자,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많은 열량이 필요해요. 어떤 물질을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1도 높이는데 열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공급되는 열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지간하게 가열을 해가지고는 얘가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적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는 잘 변하다는 거고, 자, 그러므로 비열이 작다라는 얘기는 온도가 잘 변하니까 온도가 쉽게 오르고 조금만 가열해도 금방 올라가. 그 다음에 조금만 냉각해도 금방 식어요. 쉽게 식습니다. 사막 맞죠? 그렇죠. 각 물리량의 약자 볼게요. 열량은 자 quantity of heat 해서 Q라고 합니다. 약자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열은 C. 자, capacity의 약자고, 질량은 mass의 약자 M이고, 자, 온도 변화는 온도가 템퍼러처인데 변화는 델타 T. 자, 온도 변화는 델타 T입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냥 온도 변화를 내가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델타를 붙였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냥 열량 구하는 공식은 CMT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나는 좀 온도 변화를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델타를 더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열량은 어떤 물질을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비열의 단위가 kcal per kg 섭씨 온도였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물질 비열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가 질량이 몇 kg인지를 질량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지금 몇 도씨가 올랐는지 또 온도 변화를 곱해줘야겠죠. 요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kg 분모에 있고 얘는 분자에 있으니까 나눠지고요. 섭씨온도 분모에 있고 얘 분자에 있으니까 나눠지고 결국에는 열량 단위 칼로리만 남는 거겠죠? 자, 그래서 CM 델타 T를 해주게 되면 열량이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비열을 알고 싶으면은 열량 Q를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나눠주면 또 되겠죠. 넘겨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열의 단위가 kcal per kg 섭씨 온도 단위였던 거죠. 왜 여기는 왜 점을 저 위에 써요? 아, 아까는 여기 곱하기 아니었어요? 자리가 부족해서 곱하기 맞아요. 섭씨 온도에 자, 보통 막 도 쓸 때는 막 18도 했을 때는 다시. 위에 쓰잖아요. 킬로그램 그건 뭐죠? kcal per kg 섭씨 온도. 아, 점을 두 네, 개요? 온도 할 때 도씨잖아, 도씨. 몇 도씨 할 때. 네. 곱하기 왜 하는 거지? 지금 질량과 온도 변화를 곱한 값이 분모잖아. 아. 네, 그래서 점을 찍어서 곱하기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 T는 또 구하고 싶으면 온도 변화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온도 변화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 남겨주고 나머지를 여기 분모로 넘겨주면 되겠죠. Q를 C 곱하기 M으로 나눠주면 된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온도 변화, 자, 우리 질량이 같아, 열량이 같다라고 할 때 온도 변화. 자, 같은 거를 빗금 칩니다, 지금요. 질량이 같아요. 열량이 같아요. 그러면 뭐가 영향을 줘요? 비열이요. 자, 비열이 크면은요, 온도 변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 델타 T가 작다. 비열이 큰 물질 누가 있어? 물이 있죠. 물은 온도 변화가 그래서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질량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필요한 열량 비교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질량이 같다. 같은 거 빗금 쳐. 온도가 같다. 같은 온도만큼 온도 변화 값이 같은 거야 그러면. 자, 그때 필요한 열량. 비열이 높을수록 비열이 높다는 얘기는 뭐야? 1kg 1도씨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열이 클수록 필요한 열량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열이 큰 물질 누가 있어? 물이 있죠. 물은 비열이 큽니다. 그러므로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다. 자, 몸속의 물은 뭐라고요? 온도 변화가 적다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물이 도움을 주므로 우리 몸의 체액의 대부분은 물이죠.
자, 그 다음에 물의 비열과 모래의 비열을 비교하면 물의 비열이 모래보다 컸습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낮, 해가 떠 있는 낮에는 누구 온도가 빨리 올라요? 비열이 낮은 모래가 빨리 온도가 올라가요. 비열이 작을수록 빨리 온도가 오르고 빨리 식어요. 밤에는 해가 지니까 식어요.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랬죠? 밤에는 모래가 더 차갑습니다. 해안 지역의 일교차와 내륙 지역의 일교차. 해안 지역은 주위에 비열이 큰 물이 많죠. 자, 물이 많으니까 비열이 크다라는 거야, 이 지역에. 이 지역에 비열이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더 적죠. 그쵸? 그래서 내륙 지역. 자, 주변에 물이 없는 내륙 지역의 일교차가 물이 많은 해안 지역보다 온도 차이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해안 지역이 좋아요? 해안 지역이 조금 날씨가 더 따뜻하죠. 온도 변화가 적어요.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분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따뜻한 낮이 있어요. 해가 비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따뜻할 땐 누가 먼저 빨리 온도가 올라가요? 비열이 누가 더 낮아요? 육지의 비열이 낮죠? 바다보다? 물이니까 얘는. 자, 그럼 비열이 작은 물질이 더 따뜻해요. 자, 상대적으로 물은 비열이 크니까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죠. 바다가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자, 그러면 육지 쪽에 공기가 더 따뜻하게 달궈지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여기다가 상승 써주세요. 자,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이제 바다 쪽에 오면은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차가워진 공기는 하강해요. 내려와요. 자, 조금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하강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육지 부분은 계속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쪽에 공기 양이 줄어들죠. 지표면 부분에. 자, 바다 쪽은 계속 공기들이 바닥으로 쌓이면서 공기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우리 항상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요?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공기들이 이동하죠. 기압 압력 차에 따라서 공기가 어떻게 이동한다?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풍이 분다 그랬어? 낮에는 해풍이 분다라 그랬는데 지금 바람이 지표면 기준으로 어디서 불어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죠. 자, 바람의 이름을 붙일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요.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바다 해자를 써서 해풍이 불어요. 바람이 뭐라 적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알코올 기준이 뭐예요? 잠시만요. 바람이 불어. 그 다음에 우리 육풍 해볼게요. 밤에는 육풍이 분다. 자, 밤이 되면은 이제 온도가 낮아져요. 식습니다. 그때 비열이 작은 육지가 더 빨리 식어서 차가워집니다. 바다는 천천히 식기 때문에 육지보다는 따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다 쪽이 따뜻하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해요. 자, 그러다가 육지 쪽에 오게 되면은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하강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육지 쪽에는 자꾸 공기가 쌓여요. 육지 쪽에 공기가 쌓이고 바다 쪽에는 공기가 부족해집니다. 공기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지표면 기준으로 바람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육지에서 바람이 육지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육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해되시나요? 바다에서 막 바람이 오니까 더 추운 거 아니에요?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한 예. 비열이 크다라는 거는 뭐예요?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거예요. 온도 변화가 작다. 자, 그러면 대부분이 온도 변화가 작고 비열이 큰 거 누구야? 물이겠죠. 물이 많이 이용이 될 거라고. 비열이 큰 물질. 자, 그러면 우리가 찜질팩 속에 물. 찜질팩 속에 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찜질을 할 때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끓는 물에 찜질팩을 넣어놔요. 그러면 뜨거운 온도가 쭉 유지가 오래된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뚝배기다. 우리 학교랑 똑같이 먹네요. 뚝배기. 뚝배기는 뭐예요? 우리가 온도 변화가 따뜻한 게 그대로 쭉 유지가 돼야 돼요.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일 때. 자, 우리 뚝배기랑 비교되는 게 뭐예요? 양은 냄비가 있죠.
자, 양은 냄비는 라면 끓일 때 이용을 하는데 얘는요 비열이 작아서 금방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빨리 끓일 때, 빨리 라면 같은 거 끓일 때는 양은 냄비에 끓이지만 따뜻한 찌개 같은 거 온도가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되죠. 뚝배기가 비열이 크기 때문에 뚝배기에다가 넣고 우리가 끓인다. 자, 그 다음에 비열이 큰 물을 냉각수에 이용을 해요. 자동차나 발전소에 엔진 같은 거가 과열이 되면 안 되겠죠. 망가지겠죠. 냉각수. 자, 그런데 비열이 크기 때문에 뜨거운 물체랑 맞닿아도 온도가 빨리 올라가지 않아요. 물의 온도가. 그래서 더 훨씬 냉각 효율이 좋겠다. 자, 비열이 작은 물질을 이용한 예. 비열이 작으니까 얘는 온도 변화가 크겠죠. 자, 음식을 빨리 요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면 같은 거 빨리 끓일 때 양은 냄비를 사용한다. 비열이 작기 때문에 금방 온도가 올라간다. 자, 그렇지만 또 얘의 단점이 뭐야? 금방 식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열팽창. 물체에 열을 가했을 때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요? 활발해져요. 자, 그러면서 입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진다. 멀어져요. 예, 멀어져요. 멀어진다. 길이나 부피가 증가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입자 운동이 가열하면 활발해지면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도 변화가 클수록 어때요? 더 많이 가열돼서 온도 변화가 크면 어떻습니까? 이 열 팽창 정도가 커집니다. 더 많이 팽창하겠죠? 열 팽창 정도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열 팽창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물질의 종류, 그 다음에 그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열 팽창을 많이 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준원이가 잼 뚜껑 있죠? 금속 고체로 된 잼 뚜껑을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갖다 대면은 뚜껑이 잘 열리죠? 이거는 고체가 열 팽창해서 살짝 이 뚜껑이 커졌기 때문이죠? 헐거워졌기 때문이죠? 뚜껑 그러면 금방 뜨거워져요. 뚜껑을 그쵸 뜨거워지는 건 금방 뜨거워지는데 팽창되는 거 정도는 작다라는 거예요. 눈은 안 보여 잘. 그런데 우리가 고무풍선 있어. 기체가 들어있어. 뜨거운 물 부으면 엄청 많이 부풀어 오르겠죠? 고체보다는 기체가 훨씬 많이 열 팽창을 많이 한다. 부피가 증가한다. 액체는 중간 정도다. 1학년 때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물질의 종류는요. 우리가 당연히 열 팽창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하지만 기체는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하는 정도는 같아요. 샤를 법칙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샤를. 샤를 법칙. 모든 기체는 어떻습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정도가 1도씨 올라갈 때마다 그 기체 0도씨 기체 부피의 273분의 1의 비율로 계속 증가하죠. 이거. 네, 이거 이제 샤를 법칙이 있었던 거예요. 원칙적이에요, 진짜. 예. 자, 그리고 우리가 고체의 열팽창을 이용한다. 자, 바이메탈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이어붙인 장치예요. 자, 그랬을 때 위에 거는 열팽창 정도가 작아요. 아래 거는 열팽창 정도가 커요.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은 얘네들이 열팽창 정도의 본인의 열팽창 정도대로 팽창을 하겠죠. 자, 그때 팽창했더니 위로 올라갔어요. 자, 누가 더 많이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올라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올라갔는데, 알아서 올라갔는데 누가 더 많이 팽창했어요? 아래 거예요, 위에 거예요? 은색. 아래 거. 그죠? 아래 거죠. 얘가 더 많이 늘어났죠. 자, 얘가 더 많이 팽창을 한 것이고요. 자, 위에가 더 적게 팽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열 팽창 정도가 적은 애가 위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적게 팽창했으니까 어땠습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차이에 의해서 위로 딸려 올라가게 됐겠죠. 휘어졌겠죠. 자, 바이메탈을 가열하면은 결국에는 열 팽창 정도가 적은 쪽으로 휘어졌죠. 이해되십니까? 열 팽창 정도가 적은 쪽으로 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바이메탈을 이용한 것에 얘는 전기 다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경보기가 있어요.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바이메탈은요. 얘를 가열할 때랑 냉각할 때가 완전히 달라요. 가열할 때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냉각할 때는 어떤지 볼게요. 자,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이 마찬가지로 위에 있고요. 자, 큰 금속이 아래 있어요. 냉각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수축해요. 길이가 줄어요. 수축합니다. 수축을 했을 때, 자, 둘 중에 누가 많이 수축했어? 아래 있는 애가 더 많이 수축했죠? 위에 있는 애가 적게 수축했죠? 자, 열팽창 정도가 어떻게 돼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었죠? 위에, 여기 아래 있던 애가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은요, 가열하면은요, 많이 팽창을 하지만 냉각하면은 역시 많이 수축을 또 해요. 그 결과 냉각하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 쪽으로 휘어집니다. 큰 쪽으로 휘어진 거죠,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은 가열할 때도 많이 늘어나고요. 냉각할 때도 더 많이 수축을 해요. 그래서 가열할 때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지지만 냉각을 하면 열팽창 정도가 큰 쪽으로 수축을 합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그만.